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단백질을 분리하기 위한 젤 전기 영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굉장히 점들이 많이 보이죠. 이 점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여러분들 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묵과 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젓가락으로 묵을 이렇게 떠려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묵이 너무 그렇게 허물허물해서 잘 안 떠지고 이렇게 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묵의 농도를 높이면 이것이 더 딱딱해지고 고형화가 더 많이 되죠. 그죠? 그 말은 이제 그 사이사이에 묵과 묵 사이에 연결해주는 젤들의 포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도가 아무래도 옅게 되면 포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물질이 큰 분자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겠지만은 젤의 농도를 높이면은 포어 사이즈가 작아지기 때문에 단백질의 크기가 큰 것들은 이동하는 속도가 늘릴 거예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좌측 우측이 있는데 여기에 그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pH가 산성에서 중성 알칼리성을 보여주고 있고 위에서 내리로 갈수록 분자량, 무게의 크기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보다도 밑에 있는 것은 분자량의 크기가 작은 단백질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일한 위치에 있더라도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은 pH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어떤 세포나 어떤 조직에서 끄집어낸 단백질을 이렇게 펼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A와 B의 환자 사이의 단백질 발현 정도를 본다든지 하는 그런 툴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런 젤 전기 영동을 이용하여서 분자량과 전하에 따라서 단백질을 분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14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은 단백질 체학의 과제는 전기영동 기술 등을 활용하여서 각 단백질이 식별 및 정형화 될 수 있도록 하며 이 어떤 굉장히 진하게 나타나는 것은 단백질의 크기가 양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스팟이 굉장히 옅게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단백질의 발현이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량화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마이크로레이 분석에서와 같이 정상세포가 예를 들어서 암세포로 변화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그러니까 정상세포에서 암세포로 갈 때 마이크로레이를 가지고 어떤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되더라. 또 어떤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되더라. 그럼 그 유전자가 발현이 증가됨으로 해서 정말로 그 유전자가 만들어낸 단백질의 발현이 동시에 증가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추적하는 생화학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포 내 단백질의 대부분은 효소들이죠. 효소는 반응 속도가 다 다르고요. 또 기질과 생성물의 농도에 의해서 또 양이 좌지우지 되겠죠. 그 다음 우리 대사체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메타볼라이트에다가 오믹스를 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대사체학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로 어떤 물질들이 대사적으로 전환되는 과정, 어떤 효소가 많을 경우에 A와 B에 관여하는 A와 B가 B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가 많다면은 A와 B의 양을 비교해 볼 때 B의 양이 더 많아지겠죠. 대사산물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효소가 관여해서 이런 대사산물들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 대사체학이라고 하는 물질 학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 대사 경로에서 나타나는 모든 중간 산물의 농도를 규명하는 것이죠. 이러한 산물 분석하는 것은 임상 진단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혈중에 있는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측정하여서 심혈관 위험 정도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혈관 환자에게서는 이러한 종류의 대사체가 많이 발견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러한 대사체학의 결과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판단함으로 해서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 농도를 또 측정하게 되면 쉽게 예측할 수 있죠. 당뇨 같은 이런 것들을 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또 추적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효모세포 유전자 배치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들이
어떤 대사 산물과 연관된 기능에 관여하고 있느냐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은 라이보솜과 면역에 관계하는 거,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에 관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러한 혐오 세포 유전자 배치도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이토콘드리아 활성이 증가되어 있느냐, 혹은 떨어져 있느냐, 그런 것을 추적할 수 있다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15페이지 가게 되면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요약. 수업시간에 따른 내용들 있으니까 좀 봐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은 저희 실험실에서 유전자 칩을 가지고 어떤 물질을 잡아 넣었을 때 그 물질들이 어떤 유전자의 발현을 향상시키고 또 떨어뜨리냐를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A에서 다양한 유전자를 보여주고 있고, B를 보면 그 유전자 중에서 어떤 종류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올라갔느냐, 예를 들어서 케모카인, 리간드에 관여하는 유전자, 그 다음에 이뮨 레귤레이터리에 관여하는 유전자, 이런 것들 다 올라갔던 빨간색이 이제 올라가는 걸 보여주고 있고, 밑에 보니까 안티 인플라메이토리 팩터, 즉 항염증 작용을 하는 유전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또 떨어지더라, 뭐 이런 식의 유전자 총체적인 그 반응을 볼 수 있는 예를 하나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 2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는 비공유 결합의 중요성, 그 다음에 속성, 물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고 있어요. 교과서 내용을 가기 전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비공유 결합, 물 분자 같은 경우가 비공유 수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표적인 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왼쪽에 보면은 뭐 약간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2장에서는 뭘 다룰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깐 아웃라인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생화학에 대해 깊이 이해하려면 화학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접할 2장과 3장에서는 기초 화학 개념 중에서 생화학 이해에 필수적인 것을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짚고 넘어갈 거예요. 특히 상호작용 또는 결합의 개념과 극성, 산염기, 완충제, 연력학 이런 것에 대한 키워드를 보고 갈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기본적인 화학 원칙과 인체 생리학 사이에 또 연결고리가 된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림 2-1에서는 인간 성장 호르몬 HGH, 휴먼 그로스 호르몬 분비에 대한 반응으로 근육세포가 성장할 때 성장 호르몬 분자와 근육세포 표면에 위치한 수용체의 결합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이니까 좀 이따 볼 겁니다. 개념을 보게 되면 비공유 결합은 생체 분자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그래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바로 그 베타라그래퍼.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담당하는 그대 분자는 수천 개의 원자 간의 강한 공유 결합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유 결합만으로 생물 분자 구조의 복잡성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러한 약한 결합, 비공유 결합 이런 것들이 세포 내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반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2-1. 자, 비공유 결합의 중요성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일 위에 DNA 가닥은 뉴클리오타이드 장기의 선형 서열이 공유 결합으로 유지된다.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하지만 3차 원인 DNA 이중 나선 구조는 수많은 비공유 결합에 의해서 안정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뉴클리오타이드 중에서 A와 T는 이중 수소 결합, C와 G는 3중 수소 결합에 의해서 이것이 구조가 더욱더 안정화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종류의 단백질은 아미노산 사이에 있는 공유 펩타이드 본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동시에 수많은 비공유 결합에 의해서 분조 구조가 결정이 되고 안정화됩니다. 단백질은 다른 단백질 분자 또는 DNA와 결합하여서 더 높은 수준의 상태로 유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그림은 휴먼 크로스 호르몬의 수용체가 결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이러한 복잡함은 그대분자 사이 또는 그대분자 내에 있는 수많은 비공유 결합들이 관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정의를 먼저 내려보고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공유 결합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화학적 개념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개념들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발렌트 본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화학 결합의 하나로서 자, 두 개의 원자가 서로 전자를 방출하여서 전자쌍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쌍을 공유하는 결합을 의미합니다. 전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수소와 수소 사이의 공유 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수소가 가지고 있는 한 개의 전자를 서로가 공유하면서 두 개의 공유 전자를 가지게 되면서 이렇게 결합이 형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산소의 경우에는 각각 하나의 원자로 존재할 때는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이게 되면 4개의 전자들이 공유를 하게 됨으로 해서 산소와 산소 사이, 그래서 O2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그 아래는 7개의 산소를 가지는 질소와 질소 사이에서 6개의 공유 전자를 가짐으로 해서 N2가 만들어지는, 질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위에 있는 것은 각각 같은 수소면 수소, 산소면 산소, 질소면 질소였죠. 밑에 있는 경우는 제일 아래에 있는 경우는 이산화탄소예요. 자, 이산화탄소를 보니까 이산화탄소는 가운데 6개의 전자를 가지는 탄소가 각각 8개의 전자를 가지는 탄소와 사이사이에 4개의 전자를 공유하면서 이산화탄소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이 결합은 굉장히 강력한 결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공유 결합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좀 내려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래 1번 그림 2-1에서 볼 게 이제 휴먼 그로스 호르몬인데요. 인간 성장 호르몬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른 교과목에서 좀 다뤘겠지만은, 자, 시상하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뇌하 수체의 자극을 주는 방법이 2가지 방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GHRH. 자, GHRH는 그로스 호르몬을 유리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그로스 호르몬 릴리징 호르몬이라 되어 있죠. 혹은 또 소마토스타틴이라고 하는 거, 이 2가지가 뇌하 수체에 자극을 주게 되면은 그로스 호르몬 릴리징 호르몬에 의해서도, 그 다음에 소마토스타틴의 자극에 의해서도 뇌하 수체에서 만들어진 그로스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됩니다. 호르몬이니까 당연히 이것들은 어디로 분비가 되겠습니까? 혈액으로 분비가 되겠죠. 혈액으로. 위에 있는 GHRH도 마찬가지고 소마토스타틴도 마찬가지고,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혈액을 타고 표적기관으로 이동, 여기서 말하는 표적기관은 뇌하 수체가 되겠고, 그 표적기관으로 이동해서 자극을 주게 되면 뇌하 수체 안에 있는 그로스 호르몬이 릴리즈 되어서 혈액을 타고 간으로 이동하죠. 간으로 이동합니다. 자, 간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간으로 이동된 그로스 호르몬은 간에서 IGF-1이라고 되어 있죠.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세포, 근육, 뼈 성장에 관여한다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런 그로스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그로스 호르몬이 이렇게 이제 주사약으로 이렇게 시판되고 있다는 그림을 그 그림에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밑에 있는 교과서 그림은요. 자, 이 교과서 그림 보니까 가운데에 이중막, 세포막이 있어요. 그죠? 세포막이 있고요. 그로스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그로스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단백질. 그 수용체 단백질은 그로스 호르몬을 받아들이는데 관여하는 리셉터 역할, 즉 수용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합하는 모습이 가운데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X선 결정 구조로서 구조적인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C의 그림은 각각의 이
그로스 호르몬과 리셉터 사이에 비공유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로스 호르몬이 수용체에 와서 붙게 되면 A 그림입니다. 그것이 수용체가 자극을 받아서 세포 내부에 그 번개불처럼 되어 있죠. 이런 신호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주면 이 신호에 의해서 세포 내에서 그로스 호르몬이 A에서 받아들이는 신호가 세포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그로스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세포 막으로 들어올 수 없는 호르몬이에요. 즉 이런 것은 대표적인 단백질성 호르몬입니다. 펩타이드성 호르몬이에요. 왜 그렇죠? 세포막을 구성하는 것은 이중막이에요. 지질층이에요. 소수성이죠. 그래서 친수성인 단백질이 이것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대신에 그것의 정보를 전달해주고 자기는 소멸돼서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그로스 호르몬이 제 역할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수용체에 작동하고 난 이런 호르몬들 혹은 더 이상 불필요한 호르몬들은 또 빨리빨리 분해되어서 사라져 버립니다. 만약에 그로스 호르몬이 혈액내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극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자이언티즘이라든지 이런 그대 말단 비대증 환자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비정상적인 자극의 지속적인 축적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극을 받게 된 것들은 이제 세포 내부에 신호를 주어서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그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신호 전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생화 분야에서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 페이지 쪽으로 갑니다. 비공유 결합의 속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걸 하기 전에 이게 제가 그로스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로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그림이 좋은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자, 이 그림 보게 되면은 그로스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말 그대로 그로스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자, 거기 보면은 오른쪽 왼쪽 위에 보면은 브레인 펑션이라는 게 나와 있죠. 메모리,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든지, 또 두 번째 dendritic formation, 수지상 세포라 그래가지고 면역계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에도 그로스 호르몬이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스킨, 헤어, 또 우리가 수면 조절, 그 다음에 이뮨 펑션, 오른쪽 가면은 섹슈얼 펑션, 본 덴시티는 마찬가지로 당연한 것이고, 바디팻 당연한 것이고, 또 허트,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그로스 호르몬의 특징입니다. 이 그로스 호르몬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또다시 접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공유 결합 쪽으로 갑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 19페이지 그림에는 비공유 결합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온 결합, 전자 쌍극자 결합, 쌍극자 결합, 그 다음 전자 유도 쌍극자 결합, 쌍극자 유도 쌍극자 결합, 반데르발스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수소 결합,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주 접할 내용들은 사실은 이온 결합, 그 다음에 수소 결합, 반데르발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고, 쌍극자 이런 쪽은 화학적인 냄새가 많기 때문에 조금 생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이온 결합 봅시다. 가장 간단한 비공유 결합이 바로 이제 이온 결합입니다. 이온 결합. 자, 밑에 있는 그림을 볼까요? 이온. 자, 모델이 있어요. 파란색과 빨간색. 자, 파란색과 빨간색.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예요. 전기적으로 굉장히 안정화되겠죠. 상쇄되니까. 자, 거기 보니까 NH3 암모니아가 이렇게 만나는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은 한 개의 양전하를 띄운 이온과 한 개의 음전하를 띈 이온 사이에서 형성되는 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이온 결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쌍극자 유도와 관계되는 결합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왼쪽에 아랫부분 반데르발스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테라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자가 전혀 극성을 띠지 않거나 또 영구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앞에 봤던 이온 결합은 뭐예요?
서로 다른 반대되는 극성끼리 서로 융합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데르발스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A와 B라고 하는 물질이 서로 가까이 있을 때 그것들이 서로 안정적으로 결합을 하고자 하는 힘을 반데르발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줄에 보게 되면은 두 분자가 매우 가깝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한 분자의 전하는 부분적으로 양전하성이 되고 다른 분자는 부분적으로 음전하성이 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짐으로 해서 두 개가 서로 결합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분자 간의 힘을 반데르발스 상호작용, 이분은 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네덜란드 물리학자죠. 그런 힘을 반데르발스 포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22페이지 넘겨요. 자, 22페이지 보게 되면은 개념 분자는 비공유 결합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길 수 있다. 이게 바로 반데르발스 포스고요. 수소 결합으로 갑니다. 비공유 상호작용 중에서 수소 결합은 생화학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결합으로서 물을 포함하여 많은 생물 분자의 특성과 구조가 이 수소 결합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 결합은 대부분 수소 원자와 다른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기와 그 다음에 O, 산소, N, 질소 등의 다른 원자 간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밑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수소 결합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공여체가 있고 수용체가 있습니다. 공여체, 수용체가 공여체를 받아들인다 이런 개념이죠. 여기 보면 H를 사이에 주고 O와 수송체의 산소와 서로 이렇게 결합액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점선으로 되어 있죠. 점선으로 되어 있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강한 공유결합의 경우를 실선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것처럼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경우, 즉 H와 O 사이에 나타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죠. 이 경우를 갖다 우리가 수소결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쪽 23페이지로 갑니다. 23페이지 표 23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결합은 부분적으로 공유결합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수소결합을 갖는 에너지는 다른 비공유결합보다도 상대적으로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오른쪽 아래로 갑니다. 개념. 자, 수소결합은 가장 강하고 중요한 비공유 결합 중 하나였고요. 수소결합은 단백질을 비롯한 큰 생체 분자의 구조적 안정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주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자, 2-3 보게 되면은 생화학 과정에서 물의 역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1번 물의 구조와 속성. 자, 물은 굉장히 신비로운 분야다 이런 표현이 있고, 유사한 분자량의 다른 수소 화합물에 비하여서 물은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표 2-4를 보게 되면은 물과 다른 화합물의 특성 비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CH4, 이게 바로 메탄입니다. 메탄. 그 다음에 NH3, 암모니아였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H2S, 황화수소입니다. 황화수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은 끓는 점이 0, 100도였죠. 그죠? 그에 비해서 메탄가스는 녹는 점이 182도 마이너스예요. 암모니아 마이너스 78이고요. 황화수소는 마이너스 86이죠. 이들은 전부 다 아주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액체 상태가 아닌 기체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들에 비해서 물은 굉장히 안정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물 분자가 다른 물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 밑에 있는 그림, 위에 있는 그림 2-11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이미 다른 데서 배운 바 있는 물 분자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2O가 결합각도가 일직선상이 아닌 104.5도의 결합각을 유지하는 독특한 성질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5페이지요. 25페이지.